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과의 모든 교역을 차단합니다. 2. 이제 미국 필요 없어졌다. 삼성. 3. 이라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용서를 빌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 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 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동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 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000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한 국대 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 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 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의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 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와 KRPC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후 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의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의견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의견은 배터리 응급제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파산시킨 후 미국이 한국의 돈을 완전히 흡수해버리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3국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은 즉각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겠다 라며 180도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바이든의 제안에 삼성은 필요 없다고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거절한 뒤 미국을 한방에 초토화시킬 엄청난 한방을 꺼내들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반전의 반전, 영화 같은 실제 소식, 최고 수익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는데 한국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국내 총생산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미국이 환율 대상국을 지정하는 취지가 애초에 다른 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에서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2021년부터 엔화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일본 정부가 직접 조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죠. 엔화가 얼마나 저렴해졌으면 최근 뉴스들에서는 역대급 엔저에 한국보다 저렴 먹고 쇼핑하러 일본행이라는 제목의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상 한국 먹거리 물가가 일본보다 1.5배는 되는 느낌이에요. 출장과 여행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이희준 36씨는 12일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다 일본 현지 물가 자체가 한국보다 저렴해 부담 없이 여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반대로 일본인 친구는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가 물가가 비싸다며 놀라더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여행으로 지난주 도쿄를 찾은 직장인 임모 31씨는 일본은 비싸다는 고정관념과 반대로 물가가 저렴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임 씨는 1,200엔 11,136원만 내면 주요 관광지에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다며 비행기 값을 포함해도 후쿠오카에 가서 쇼핑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함께 여행한 최모 30씨는 일본 택시비가 비싸다고 소문나 걱정했는데 기본요금이 500엔 4,640원이었다. 오히려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보다 쌌다고 했습니다. 동생 친구들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도쿄를 여행한 윤모 23씨는 싼 가격으로 원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어서 기뻤다며 특히 다이소나 편의점, 생활용품점은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해. 1,000엔 9,280원 이하로 웬만한 걸 살 수 있었고 말했습니다. 특히 금액대가 높은 쇼핑을 하면서 엔저를 크게 체감했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지연 28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2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의류 브랜드의 가격 자체가 싸고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엔화도 저렴해 한국보다 40에서 50% 싸게 쇼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일본은 리스트에서 제외한 채 한국을 환율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이자 세계 2위로 등극한 마이크론은 이미 앞으로 20년에 걸쳐 뉴욕주 등에 1천억 달러 약 127조 원을 들이는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하자 미국은 한국의 중국과 거래를 끊으라는 식의 강한 압박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수상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던 미국. 한국이 중국과 싸우고 난리가 나는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 시안 공장에 7,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중국 사이를 갈라놓고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미국이 모두 뺏어가는 꼴이 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의 공장 투자와 연구개발을 돕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마이크론이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제치고 D램 세계 2위로 둔극한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편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대로 쭉 밀어붙여 마이크론이 1위인 삼성전자마저 짓밟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중국도 D램 전문기업 푸젠진화 JHICC, 낸드플래시 업체 YMTC를 국가 차원의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면 몇 년 뒤부터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도 자체적으로 생산의 모든 중국 IT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는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자연히 두 국가에서 잇따라 자국 기업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미국과 중국에 의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은 처음에 동맹국과 함께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다. 함께의 방점을 찍은 동맹국들은 너도나도 미국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을 대신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맹국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미국이 설계한 정책은 중국 압박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다. 중국 견제는 자국 산업 보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자 미국과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유럽의 초대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과 시진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무려 61조를 반도체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유럽연합. 삼성과 SK가 미국인 직원들의 복지와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고 심지어 기밀 정보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한 미국 정부와 달리 유럽연합은 너무나 깔끔하게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등 핵심 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에게 삼성과 SK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이유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과 연구개발 RT, 설계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부문으로 지원 영역을 확대키로 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반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동시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 심지어 K-방산까지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 무기까지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럽인들도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산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유럽 내 한국 신드롬 확산 속도에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업체가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드로이드는 최근 오포와 원플러스는 프랑스 마케팅 및 영업팀 직원들을 해고한 후 재고 정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제품인 파인드 X와 리노 시리즈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만 정부가 오만 두쿰의 세계 최대의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하기로 하고 6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했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초대 규모 사업을 따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프랑스 그리고 태국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이 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미국으로부터 뺏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에 프랑스, 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미 컨소시엄을 구성한 6개사가 현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포스코를 주축으로 한국 기업이 주도합니다. 포스코가 2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12%,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두 곳을 합쳐 한국이 총 64%를 차지합니다. 한국의 완벽한 승리죠. 한국을 향해 행패를 부렸던 이란의 행동 그 이면에는 한국에 묶인 이란에 엄청난 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일방적인 공격에 당하기만 했던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바로 이란의 약점인 동결 자금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이란은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이란은 한국을 향해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죠.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이란 외무장관인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아는 수도 테헤란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나서며 그동안 답답했던 이란과 미국 두 국가 사이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죠. 이란과 미국이 두드러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핵합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년 핵합의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분노한 이란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두 국가는 냉랭한 사이를 유지했죠. 이란은 과거 이란 제국 시절부터 미국과 좋지 않은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제압하기 위해 이란 주변 국가를 포섭 군사 기지를 세우며 이란을 압박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란이 능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개발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미국의 무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진 못했기에 이란에서는 강력한 무기를 원했죠. 자연스럽게 이란이 관심을 보인 것은 핵무기였습니다. 미국 몰래 이란은 핵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의 감시를 피해 실험을 진행했죠. 하지만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 핵개발을 눈치했고 이에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총과 관련해 경제 제재가 들어가자 이란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결국 이를 버티지 못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에 서명을 했습니다. JCPOA는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와 맺은 경제제재 해제 협정입니다. 13차에 걸친 실무 협상 끝에 겨우 타결된 것으로 이란은 앞으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끝자로 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은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경제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핵개발 관련한 제재 해제와는 별개로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을 내세웠죠. 이란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핵을 내려놓기로 약속한 협의를 미국이 바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란은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 강력한 반미국가로 남았죠. 대화할 일이 있어도 유럽 국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런 이란을 곱게 위해줄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제재를 계속해서 가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란이 호락호락하게 굴복하지 않자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요. 바로 이란의 국영은행과 국부편들을 제재하는 최고 수위 제재를 한 것입니다. 이란의 자금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국은행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국에 묶어둔 이란의 엄청난 돈이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업장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이었죠. 한국은 이란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란과 주요 교역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왔죠. 이란이 한국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한 것도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간섭하면서 이란의 돈 70억 달러가 한국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8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란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한 돈인데요. 이 돈이 없으면 국정 운영에 지장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은 요지부동으로 동결을 풀어줄 수 없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란은 한국을 상대로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그게 한국개미호 납포 사건이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개미호를 납치.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에 억류되어 한국 선원들이 장기간 억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부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뒤에는 이란 정부의 입김이 다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죠. 결국 오랜 협상 끝에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우리 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납치 배경에는 한국을 협박해 동결된 자금을 풀려는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명백했죠. 나포에 이어 이란은 한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한국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였지만 실은 한국을 협박해 동결 자금을 받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란의 협박에도 북구하고 동결 자금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향해 한국은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었죠. 사실 한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라 볼 수 있죠. 늘 사이에 끼어 한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라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한 번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이 동결 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인데요. 8조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단연간의 경제 제재를 받아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핵 함의를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서서히 혐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동결 자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란은 유엔 분담금조차 낼 돈이 없어 연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한국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정도였는데요.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 약 222억 원을 대납했다고 밝혔죠. 이번 대납은 이란이 한국 정부에게 사정한 끝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은 예외로 두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자금 동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결 문제에 대해 미국도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하지만 우회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단으로 한국을 떠올린 것이죠. 금치산자를 대상으로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듯이 한국이 이란을 대신해 8조에 가까운 금액의 대리자가 되는 것으로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현재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이란 고위 관계자와 한국 관료들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제만 덕분에 한국이 8조라는 돈을 손쉽게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돈을 한국이 관리하는 것에 굉장한 분노를 드러내며 이럴 수 없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핵 합의를 둘러싼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체결해야 할 청구서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한국과 소송 끝에 한국 정부로부터 730억 원을 돌려받게 된 이란 고위 가문인 다야니 가가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란 역시 미국의 제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죠. 다야니 가는 2010년 한국 기업인 대우일렉트로닉스 매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매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다야니 가는 국제중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배상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수합병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국제분쟁을 판결하는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은 다야니 가에게 730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의 제재가 들어가면서 한국은 이란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로 지불하는 배상금도 이란에게 유역이 되는 행위라 판단한 미국은 이조차도 이란에게 갈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이 8조 원을 관리한다면 다야니 가는 한국으로부터 73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 동결된 이 시점에서 이란 돈을 관리하는 대리자인 한국이 다야니 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어떠한 하자도 없기 때문이죠. 다야니 가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란 정부에 압박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야니 가는 이란의 오래된 명문가로 아무리 이란 정부라고 해도 다야니 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협박에 꼼짝없이 이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한국에게 겁 없이 행패를 부렸다가 8조라는 돈을 한국에게 자발적으로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란은 분을 사귀질 못했다고 하죠. 이란은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이며 제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관리라면 이란의 제한적인 돈 사용을 허락해줬기에 한국은 거리낄 것이 없는 형국입니다. 그동안의 수모를 갚게 된 한국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한국이 이란에게 당한 것을 철저히 갚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